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기출문제 강의는 잘 들으셨나요? 그래서 이제 핵심 요약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약은 딴 게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서도 했고, 그다음 기출문제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되셨으니까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하고 요 들은 수업 내용하고 같이 매칭을 시키면은 딱딱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핵심 요약 강의 1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학의 기초 이론이라고 나오는데요. 또는 여기를 이제 부동산학 총론이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뭐 보통 몇 문제 나오냐면 3문제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근데 대부분 쉽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만 하지 않으면 다 마치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뭐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 용어의 정의를 잘 내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이제 문제 자체가 정교하게 되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를 잘못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수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잘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보면 이제 부동산학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이 자체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 데가 부동산학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기본서 강의할 때는 제가 미주알고자 다 강의했는데 핵심 요약 강의는 그냥 시험 위주로만 수업을 하니까 좀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냥 하나 좀 보실 만한 거는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과학이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활동, 그 다음에 능률화 이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하는 그러한 학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다. 그래서 학문상 분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의 분류상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제가 수업을 20년 조금 넘게 했는데 늘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강생분들한테서 6과목 중에서 전부 다 법이라 외우면 될 것 같은데 부동산학계로는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그게 참 애매하죠. 이게 이제 법이 아니고 일종의 사회과학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제 현상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문 용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번에 보면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이게 나오죠. 이걸 우리가 복합 개념이라 하죠. 그래서 여기 복합 개념 요 내용 그 다음에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이제 주로 이제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것을 능률화시키는 학문이다. 정도 이렇게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보시면 자, 뭐가 나오냐? 이제 학문의 성격 나오죠. 사회학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사회학이라는 건 인간 관계의 어떤 현상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사회가라는 건 인간이 구성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회학인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 활동이라는 건 자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뭐 부동산 투자자,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을 담보 대출하는 대출자 이런 분들을 흔히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 투자, 개발, 금융 또는 중개, 감정, 평가 우리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 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회과학이고 이거의 반대말이 자연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의 반대말이.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연 법칙을 연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 법칙 연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과학이고 자, 응용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현실 세계에서 응용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문제를 하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다양한 뭐 부동산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분석하기 위한 학문이다. 그래서 무슨 학문이에요? 과학이요? 응용과학이 되고 그 다음에 응용과학의 반대말이 순수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순수과학이라는 말 그대로
순수한 학문이에요. 가장 순수하게 대명사가 철학입니다. 철학. 그래서 철학, 이게 수학, 이런 것들을 순수과학이라 하는데 우리는 순수과학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종합과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과학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현상을 분석을 하는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경제학이라든가 또는 경제지리학 또는 가끔가다 통계학 용어도 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뭐 민법의 용어 또는 공법의 용어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과학이라고 그래요? 종합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합응용사회과학이고 그 단답형으로 난이도 하로 나옵니다. 순수과학, 자연과학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순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순자 정 안 되면은 순자. 그래서 순자가 있죠. 순자라는 분이 계셨죠. 계시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순자, 순수과학, 자연과학. 순자는 아니다. 이렇게 정 안 되면 이렇게 간단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출제 빈도는 낮습니다. 가끔 나옵니다. 가끔. 그래서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11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보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나옵니다. 그럼 부동산학은 도대체 무엇을 연구하느냐?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첫째 줄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하는 거다. 근데 주로 이제 연구하는 건 부동산 활동입니다. 그럼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이 자산 시장에서의 부동산입니다. 그 자산 시장 하면 자 보세요. 자산 시장 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자, 자산 시장에 요즘 핫한 게 뭡니까?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코인.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게 이제 3개의 축이 있죠. 그러면 자산 시장은 크게 3개의 시장이 있는데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죠. 그 다음에 주식 시장,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필요 없고 이거 뭐겠다 이거. 부동산에 투자해서 또는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 이거죠.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코인에 투자해서 돈 벌겠다 이거 아니에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뭐냐? 이 부동산을 통해서 하나의 이게 자산이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 좀 벌어보겠다. 그럼 수많은 활동들이 있어요. 이 부동산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학에서 다루는 부동산 활동이라는 거 이렇게 딱 정해져 요것만 이제 연구하겠다 이겁니다. 무엇으로 나누냐? 결정 분야, 결정 지어 분야, 정부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래서 그 11페이지에 양가로 5번에 보시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부동산 활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활동이고,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팔고 임대차 하고 뭐 이런 난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양한 경제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경제 현상을 우리가 부동산 현상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을 전개하면 당연히 부동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밥 먹는 게 부동산 활동이에요. 먹고 사는 거니까. 그게 부동산 활동이고. 그럼 밥을 먹었으니까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화장실 안 가면 그건 변비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활동에서 먹고 사니까 당연히 화장실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현상이 나온다 이거죠. 방귀 끼잖아요, 방귀 끼잖아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방귀 낄 리가 있겠습니까? 방귀를 낀다는 건 뭐 먹었으니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에요, 이게 현상. 그러니까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현상이 요즘에 가장 핫한 게 뭐예요? 전세 사기죠. 전세 사기가 가장 뭐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부동산 현상이 무엇이냐라고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현상 요까지 우리의 연구 대상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결정 분야는 딱 3개예요. 그래서 투자, 개발, 금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론, 개발론, 금융론이라고 배웠죠.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주체들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우리가 이제 지분 투자자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개발업자 또는 시행자. 금융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그 부동산에 돈 빌려주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은행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 안 빌려주면 투자도 못하고 개발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동산 활동하면 투자, 개발, 금융. 그래서 투개금이라 합니다. 뭐라고요? 투,
게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활황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 지원 분야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전부 다 서비스업이라는 건 수수료죠, 수수료.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을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수수료 받는 거죠, 이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또 이 스튜디오에 촬영하니까 좀 목이 메이네요. 지금 이게 봄이라 이게 그 비염이 있고 막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그럼 여러분 이제 관리업자, 이자들도 다 뭐야? 이분들도 수수료, 그죠? 그다음 중개, 뭡니까? 수수료. 자문이 뭐냐면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이분들도 뭐야? 수수료. 감정평가도 뭐야? 수수료. 전부 다 수수료 받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우리가 유식하게 결정 지원 분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있죠. 정부에 뭐가 있어요? 정책이 있죠. 정책. 아유, 중요한 거죠, 이게. 자, 그래서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뭐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다. 근데 이제 부동산 활동가 현상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 안 되면 외우셔야 되겠죠. 요거는 안 되면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 그 11페이지 보시면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의 그 유형이 쭉 나옵니다.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암기. 그래서 별 표시하시고요.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 내용이 단순 암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매년 나온다고는 저는 장담을 못하지만 모의고사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본고사도 2, 3년에 한 번씩 냅니다. 이게. 왜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그 직업군을 표준산업 분류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이제 부동산업입니다. 부동산업이 크게 임대 및 공급업이 있고 관련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근데 관련 서비스업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죄송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서비스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관리,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 요게 뭡니까?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이게 서비스업이에요. 그래서 관리,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 딱 매칭이 되죠. 따라서 우리가 학문상은 이제 결정 지원 분야라 하고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라서는 그냥 서비스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관리,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 그 다음에 이제 임대 및 공급업이라고 있습니다. 임대 및 공급업. 그래서 임대업이 있고 개발 및 공급업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임대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임대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임대업자라는 게 뭐예요? 기존에 준공된 부동산을 어떻게 해요? 분양을 받아서 기존에 준공된 부동산을 분양을 받아서 임대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우리가 뭐라고 임대업자라 하잖아요. 임대업. 일종의 공급자입니다. 이게 공급자. 근데 이거는 기존 부동산이고 신규 부동산을 공급할 수도 있잖아요. 신규 부동산. 실제로 이제 신규 부동산에 뭐냐면 사업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가 뭐 주택이 됐든 또는 상가가 됐든 또는 지식산업센터가 됐든 그런 것들을 건축한 다음에 분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들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 자를 우리가 이제 시행자라 하죠. 또는 건축주라고 합니다. 이 자들을. 그렇잖아요. 시행자 또는 건축주라 하죠. 이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그래요. 개발 및 공급업. 그러니까 개발 및 공급업이라는 건 시행자나 또는 건축주 얘기하는 거고 말 그대로 임대업이라는 건 그냥 기존 부동산 임대하는 사람들, 임대업자들. 그러니까 결국 이게 공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부동산 공급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기존 부동산을 공급하는 자가 있고 신규 부동산을 공급하는 자가 있죠. 그래서 기존 부동산을 공급하는 자를 임대업이라 하고 그 다음에 신규 부동산을 공급하는 자를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 안 되면 이렇게 하세요. 개공 하세요. 이렇게 개공.
우리가 중개사법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나오죠. 개공. 근데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성이 임씨다 이거예요. 임개공, 임씨인데 이제 뭐야? 개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 안 되면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간단한 거죠. 이 자문이라는 건 뭐예요? 자문이라는 건 흔히 이야기하는 컨설팅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개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중개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컨설팅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머릿속에다 딱 넣고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임대 및 공급업, 그러면 임대업, 그 다음에 개발 및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 하면 뭐 하나요? 관리업,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네 이게 여기 없는 빠졌는데 다시 11페이지 보십시오. 자, 11페이지 보시면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보면 중개, 자문, 감정, 평가업의 우측에 세세 분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세세 분류. 여기서 빠졌는데 이걸 다시 세세 분류를 하는 거죠. 이거를 다시 분류하면 세세 분류라고 되어 있죠. 세세 분류 하면은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자, 중개 및 대리업이라고 나왔죠? 중개 및 대리업. 자, 여기서 말하는 중개라는 건 이제 부동산 중개 얘기하는 거고요. 대리업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경공매 대리하는 겁니다. 입찰 대리.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하셔야 될 겁니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냥 아파트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 심각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자기 주특기가 있어야 되는데 경공매 대리업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 공부하셔가지고 대리업을 같이 중개하고 대리업을 같이 하는 거죠, 이게. 자, 중개 및 대리업. 그 다음에 이제 자문은 어떤 자문이다? 투자 자문은 거죠. 그래서 투자 자문. 그렇죠? 자문 컨설팅인데 무슨 컨설팅? 투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렇게 돼 있죠. 감정평가. 따라서 감정평가업은 중복이 되잖아요. 근데 자문업은 어떤 자문? 투자고, 중개 및 뭐가 있다? 대리업이 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자, 11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시면, 이제, 그 부동산학의 3대 측면에서 복합 개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무엇이라 하냐면, 이거를 무슨 개념이라고 그래요? 일단, 이거를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복합 개념 나오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렇게 해야 되겠고 기술적은 유형이라는 게 뭐냐면요. 형태가 있다. 눈에 보인다는 얘기고 무형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기술적이라는 것은 그 부동산의 물리적인 조건, 그 다음에 공학적인 조건, 물리적이나 자연적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물리적인 부동산, 자연 그 자체로서의 부동산 같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건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에도 맞는 말이고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에도 맞는 말입니다.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인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기술적 개념하면 측면하면 물리적인 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이나 뭐 기술적이나 뭐 그 소리가 그 소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학적이라는 거 우리는 주로 이제 뭐야? 건축이에요, 건축. 토목 건축. 그 다음에 이제 경제라는 건 뭐냐면 시장입니다. 시장. 경제하면 시장이 나와야 돼요. 그럼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죠. 우리가 배운 대로. 그러면 경제라는 건 수요와 시장이니까 수요와 공급이 되겠고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어떻게 결정됩니까? 시장에서 배운 대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뭉뚱그려갖고 경제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경제적이라는 건 뭐야?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 결정. 이걸 경제적이라 하고 법률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법의 대명사가 뭐야? 민법이지 않습니까? 민법. 그렇죠? 이 사법의 대명사가 민법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 전월세, 임대차 이런 거 행위를 할 때 이 법률 관계를 해석을 못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이 공법 시간에 공법 배우지 않습니까? 국토계획법서부터 뭐 농지법까지 쭉 배우시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공법. 이걸 이제 통칭해서 뭐라 그래요? 법률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단어는 알겠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죠.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 보느냐 1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12페이지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그림으로 이게 박스로 해놨습니다. 이게 이 자체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이런 뜻입니다. 뭐 별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뭐가 있냐면은 그 1차만 하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2차까지 하는 분들은 당연한 거야. 이게 뭐가 있냐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 보면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확인 설명 의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이 그 중개 그 대상물의 그 물건의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매매인 경우에 매수인에게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그 설명 의무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시험에 잘 나오죠, 중개사법에. 이걸 보면은 결국 기술적이다 또는 법률적이다, 경제적이다 다 끝납니다. 이게. 자, 한번 보시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5억이냐 이거죠. 아파트가 왜 5억이냐. 아니면 왜 보증금이 1억에 월세가 500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그럼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왜 이런지를. 그러면 여기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잘 여기 보십시오. 제일 먼저 2호에 보면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나왔죠? 소유권 및 소유권 이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왜 그러냐? 이 내용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법적인 거죠, 이게. 그 다음에 4호에 보시면 뭐가 나왔어요?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의 거래 유지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이거는 공법상의 이제 내용들이죠, 이게.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냐, 또는 분상제 적용 지역이냐, 이런 것들이 이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2호와 이 4호가 뭐야? 법률적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공사법상 법률적 개념이 여기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개념이라는 게 뭐냐?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쭉 가서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건축 용도 나오잖아요. 이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용도나 구조나 이런 것들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건축 용도는 이제 그거는 건축물 대장을 보면 되는 거고. 자, 여기 보세요. 5호에 보면 수도, 전기, 블라블라, 승강기, 블라블라 나오죠? 이게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도배 상태가 나오잖아요. 눈에 보입니다. 이거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죠? 눈에 보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유형이라 하죠. 그러면 뭐 일조, 소음, 진동 이런 것들도 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8호에 보면 도로 및 교통수단. 당연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 역세권이냐 아니냐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9호는 이제 뭐냐면은 이거 취득세에 관련된 거거든요. 취득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9호에서 말하는 조세라는 건 취득세 얘기하는 겁니다. 매수인에게 설명하는 거니까. 매도인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2차 공부하신 분은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이 조세는 당연히 무슨 세금이에요? 취득세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도세는 아니죠. 필요 없죠. 이게. 왜? 매도인이니까.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야, 요 두 개는, 이 뭐야? 이 법률적 개념이고.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은 뭐야? 경제적 개념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블라블라 6호에 보면 이런 내용도 전부 다 뭐야? 이건 기술적 개념이죠.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중개 대상으로 확인 설명서를 보면 경제적인 거, 법률적인 거, 기술적인 거. 그러면 결국 이러한 내용들이 다 여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물건을 분석하는 이유도, 법률적으로 권리 분석을 하는 이유도 그것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가격은 뭡니까? 경제적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물건 분석할 때 결국은 이렇게 복합 개념의 논리로 파악하는 이유가 이렇단 얘기예요. 이런 배경 하에서 12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결국 따로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적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전부 다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 가격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를 기술적이나 법률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복합 개념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고 복합 부동산이 있어요. 일단 뭘 알아야 되냐? 복합 개념을 이제 배웠잖아요. 복합 개념은 어떻게 돼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으로 부동산이고, 이거는 개념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 복합 부동산이 다른 말이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말인데 이게 어설프게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다 그놈이 그놈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냐면 페이지 13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럼 복합 부동산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복합 부동산 볼게요. 뭐라고 돼요? 13페이지 맨 하단부에 되어 있습니까? 자,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등기를 배우시면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한마디로 해서 복합부동산이라는 게 단독주택 얘기하는 거야, 단독주택. 이게 복합부동산이라는 게 법률 용어가 아니라 감정평가상의 용어입니다. 이게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복합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건 뭡니까? 단독주택을 예를 들면, 반드시 뭐 단독주택은 아니지만 주로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얘기할 때. 이 단독주택 중에 특히 이제 뭐야? 다가구죠. 여러분, 다가구 주택이 많아요, 이게. 다가구가. 이게 단독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복합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자, 보면 등기, 소유권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봐야 돼요. 자, 여기 다가구 주택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다가구 주택은 말입니다. 결국, 이게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권, 이 토지에 대한, 뭡니까? 이 등기부가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 그 다음에 이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가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 그래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각각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유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민법 시간에 뭐 법정지상권 뭐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권리 분석할 때 잘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등기부 하나 있고 여기도 등기부가 또 하나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등기가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야? 복합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면서도 각각 거래가 될 수 있잖아요. 건축물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예외적으로. 또는 건축물을 빼고 토지만 거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매매할 때.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일반적으로는 따로따로 거래하지 않죠, 이거를. 그렇죠? 일체로 이용되고 거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체로 이용되고 거래하는 게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이게 일반적이지. 이게 따로따로 할 수는 않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게 따로따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어떻게 돼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거래의 객체가 이면서도,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하나로 거래가 되죠. 단독주택이니까. 그래서 마치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이게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복합 개념하고 이 복합 부동산은 완전히 다른 말이죠, 이게.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난이도 한데 이거를 섞어 놓으면은 아주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복합 개념이니까 개념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개념이 나오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여기 난이도 하로 나옵니다. 난이도 하.
난이도 하로 요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 맞춰야 됩니다. 이거. 곤란합니다. 이거. 자, 그러면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한번 모아 놔야 돼요. 일단 이 부동산 주로 이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를 다양하게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 인식을 하는데 이 토지는 어떻게 돼요? 자연의 일종이고 자연물의 일종이고 공간입니다. 삼천 입체 공간이고 위치로서의 성질이 있어요. 위치. 그 다음에 환경이라는 환경의 일부입니다. 토지는. 그래서 토지를 자연, 공간, 위치, 환경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공, 위환 이렇게 외우라 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토지는 생산 요소의 일종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비재이고, 상품이고, 자산이고, 자본의 일종이에요. 이렇게 토지는. 그러면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이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라 합니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그래서 이거 외우라 했죠? 생소한 상품이다. 산본에서 이렇게. 이거 나오면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면 이게 나와야 돼. 이렇게. 이거 암기죠? 이게. 그냥 암기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거는 방법 없이.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 협의, 좁은 뜻의 부동산과 중부동산, 이 두 개를 합쳐서 이걸 광의의 부동산, 넓은 뜻의 부동산이라 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험이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요거는 이제, 뭡니까? 여기 뒷부분에 다시 해놨습니다.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에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말이기 때문에 잘 조심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2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보면 이제 박스에 보면, 이제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나오면서, 여기 중에 시험에 이제 가끔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단어를 물어보는데, 요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요건 뒤에 가서 할 겁니다. 단어만 물어보는데, 가끔 자체를 물어보는 게 이 두 개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공간과 위치를. 나머지는 그냥 단어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 나오면, 생산 요소 나오면 경제적이고, 자산 나오면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자연 나오면 기술적이다. 이러시면 되는데, 이 둘은 좀 깊이 물어봐요. 가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한번 우리 봅시다, 이게.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민법 시간에 또는 이제 배운 내용을 여기서 이제 써먹는 겁니다, 이게. 민법 시간에 배운 내용들 여기서 써먹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등기법이나 공법 시간에 배운 거를 써먹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사실 부동산학개론이 언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은 민법도 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법도 좀 공부하시고, 공법도 좀 공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동산학개론을 보는 게 편합니다. 왜냐? 그래야 이해가 잘 돼요. 그래야만이. 근데 1차만 하는 분들이, 이렇게 되죠?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거는. 당연히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느냐? 부동산학개론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법률적인 개념도 모르고 공법적인 내용, 뭐 등기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걸 어느 정도 아신 상태에서 부동산학개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공부가 되셨으니까 이제 물 흐르듯 매끄럽게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복합 부동산 다시 한번 이제 보면은. 이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게 왜 다가구 주택이냐?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거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자, 뭐예요? 1층은 필로티 구조 아닙니까? 그 다음 1층, 2층, 3층, 4층이지 않습니까? 맞죠? 요건 아닙니다. 위에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4층이지만, 필로티 구조로 되면 요건 빠져요. 그래서 1계층, 2계층, 3계층. 자, 3계층 이해하죠? 그럼 3계층 이하면 다중 아니면 다가구예요. 근데 대부분 다가구입니다. 이게 대부분 다가구예요.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밑에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토지 등기부가 있고 이 건축물 등기부가 있다. 건물 등기부가 있고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등기부가. 각각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체로 이용되고 거래될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요거 이제 됐고. 자, 그다음에 자,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요 13페이지 내용입니다. 요 13페이지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야. 여기 보면 기술적이나 물리적이나 뭐 같은 뭐 말입니다. 이게. 그다음 경제적, 법률적. 그래서 자연, 환경, 위치, 공간. 그다음에 경제적에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여기가 오타입니다. 자연이 아니라 이거 자산입니다. 이 오타입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타입니다. 여기 자연이 아니라 여기 자산이에요. 자산.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 상품 하면 뭐야?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인 개념의 부동산 하면, 협의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준부동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광의 부동산이라 한다. 요거는 이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자연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알았죠? 예, 여러분,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보시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2페이지 다시 봅시다. 12페이지 보면 이 공간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 되겠죠. 이거의 판단 근거는 민법 212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212조에 보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범위가 어디냐. 토지의 소유권은 이렇게 나오죠. 정당한 이익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에 어디에 미친다?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토지가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이 스튜디오가. 여기 방배동. 서초구 방배동 100번지다 이거예요. 서초구 방배동 100번지니까 등기부를 열람하게 되면 현재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갑이다 이거죠, 갑. 그죠? 그럼 이자가 뭐야?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 그럼 소유자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주장하는 거냐? 그럼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주장할 수 있다 이거야. 면적이 나오대, 면적이. 이걸 뭐라 하느냐? 이걸 우리가 수평 공간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수평 공간. 이 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표. 그렇죠? 여기까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지상에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요. 지하에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수평공간. 지상을 뭐라 그래요? 공중공간. 지하를 뭐라 그래요? 지하공간 또는 지중공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3차원 입체공간. 이걸 다 뭉뚱그려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3차원 공간이다. 또는 뭐야? 입체 공간이다.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이라는 개념은 어디에 비롯되는 거냐? 이 민법 212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나오죠. 토지 소유권이라는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은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지상에도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데까지 소유권이 효력을 미친다. 그렇죠? 3차원 무슨 공간이다? 입체 공간이다. 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위치라는 거 또 좀 알아야 돼. 위치. 자, 그럼 위치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용어만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위치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요거부터 알아야 돼요. 절대적이나 물리적이나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헷갈리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공부하실 때. 왜 그러냐? 법정 용어는 법률의 용어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연수 구청장, 유효, 무효, 대항력이 있다, 없다. 저당권, 근저당권. 그 이외의 용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요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6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동요가 있는 게 부동산학개론입니다. 그래서 그 동요를 잘 알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순간적으로 맨날 절대적 위치만 보다가 물리적 위치 딱 나오면 완전 헷갈린단 말이에요. 다른 말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 쉬운 문제를 틀리는 겁니다. 이걸 바꿔서. 그 쉬운 문제 틀리니까 어려운 거 못 맞히고 쉬운 거 못 맞히고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계산 문제 찍고. 그럼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이게. 그거를 누가 아느냐? 출제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 부동산 학교는 출제자들이 또 산업인력관리공단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출제 그 합격률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잘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절대적 위치만 알면 안 돼요. 물리적 위치도 같은 말이에요, 이게.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상대적이나 또는 경제적이나 같은 말이에요. 상대적 위치 또는 경제적 위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위치 또는 뭐야? 상대적 위치 같은 말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예.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절대적 또는 물리적 위치라는 게 뭐냐면 부동성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성을 같은 말로 뭐라 그래요? 물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그래요. 부동성, 물리적 위치의 고정성. 한마디로 그 토지의 그 물리적 위치는 또는 절대적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이 불변이다 이거죠, 이게. 그게 물리적 위치의 고정성 또는 절대적 위치 또는 물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다. 모두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복하시면서 인식을 하셔야 돼요.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출제자의 그 장난질에 넘어가고 쉬운 게 틀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본고사가 한 개, 두 개, 세 개 이거로 안 되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안타깝게. 내가 20년 넘게 강의하면서 한 개, 두 개, 세 개로 합격한 분들은 뭐 얘기할 거 없고 중요한 건 이제 안 되신 분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니까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1년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는 방법은 뭐냐? 한 가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표현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저는 강조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위치, 경제적 위치라는 게 뭐냐? 이거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이것은 주변 토지 이용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위치예요. 근데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게 가변이란 말이에요. 변하는 게 가능하다. 전철역이 개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공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GTX역이 개설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대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게 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상대적 경제적 위치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가변이에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목이 좋다, 위치가 좋다라는 건 뭐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에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위치가 가격에 엄청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 위치는 절대적 위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경제적 위치를 얘기하고 상대적 경제적 위치라는 것은 주변 토지 이용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이 뭐냐? 한마디로 이게 의미하는 게 주변의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판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주거지역으로 가장 좋은 기반시설, 직장과 가깝고 그 지역이 어딥니까? 강남 아닙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강남 안 사는 집안은. 강남구 개포동, 대치동, 청담동, 압구정동 가보십시오. 50년 된 아파트인데 가격은 20억, 30억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50년이 다 되는 썩을 대로 썩은 아파트가 왜 20억 가까이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반시설,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결국 가격이라는 거는 저기 뭡니까? 50년이 됐느니 그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파트가 50년 됐다, 100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이거를 잘 갖추고 있느냐 이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 위치를 상대적 경제적 위치라고 하고 이건 끊임없이 변하는 겁니다. 왜? 위치가 변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이게 따질 때 주로 따지는 게 뭐야? 접근성을 가지고 따져요. 자, 교재 보면은 1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박스에 접근성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갖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핵심이 어디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핵심이 어디입니까? 가장 도시의 중심 기능을 핵심이라 하잖아요. 부산이에요? 대구예요? 서울이죠. 서울 중에서 어디예요? 강남이잖아요. 그럼 강남하고 강남 테일란로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가 어디예요? 어디가 어딥니까? 개포동, 대치동, 청담동, 압구정동이지 어딥니까? 그렇죠? 접근성이 제일 좋으니까 거기가 아파트 값이 제일 비싼 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접근성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도 싸겠죠. 접근성이 안 좋으면 그만큼 그러니까 도심과 또는 직장과 전철역과 접근성이 안 좋다? 그럼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세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역세권에 있으면 가격 잘 안 떨어집니다. 근데 역세권이 아니다. 그러면 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상대적 경제적 위치는 접근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럼 맞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설명했냐? 복합부동산까지 설명했네요. 자, 잠시 쉬었다가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